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영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3D, 4D 리컨스트럭션인데, 프랙티컬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쓰는 논문들을 최적의 좀 약간 벗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3D, 4D 리컨스트럭션.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만큼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잠시 슬라이드만 넣었는데, 3D 스페이스를, 3D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가우시안으로 표현하고, 그걸 화면에 프로젝트해서 아무 뷰포인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레프렌테이션. 이게 퀄리티가 엄청 좋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플렉서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해보자는 주제입니다. 올해 시그라프에서 발표를 하고 왔고요. 어, 가우시안 스플래팅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돌아다니고 화질도 좋고 좋은데 이런 걸 하려면 가우시안의 개수가 아주 많고 작은 가우시안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못 씁니다. A6000이면은 GPU가 메모리가 48기가 이 정도 큰 게 되면 고해상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GPU가 없는 환경, 뭐 랩톱이나 좀 옛날 GPU를 가지고 있다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서 이걸 렌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필요한 그 가우시안들을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는 접근들이 있죠. 가우시안 개수를 그냥 줄이는 푸르닝 기법들이 그다음에 어, 스피릿 하모닉스를 높은 디그리 쓰는 걸로 학습을 시켜놓고 그걸 로우 디그리에다가 디스플레이션 하는 접근들도 있고 그러면 그 스피릿 하모닉스 코에피션트 수 줄어드는 만큼 용량이 줄어들 테니까 또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아예 비트 수를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용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줄어드는 만큼 다른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렌더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큰 디바이스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로 렌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량을 줄이면서 퀄리티에 손해를 보는 게 문제. 그리고 여전히 좀 줄였어도 더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더 줄여야 하는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뭐 특정 용량을 고정해놓고 그 용량에 맞는 레프렌테이션 만들기 이런 접근을 해야 하고 그러면 디바이스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이 디바이스에는 용량이 더 적으니까 더 줄여야 되고 또는 더 큰 디바이스가 있으면 너무 많이 줄였으니까 다시 좀 더 큰 걸로 만들고 이러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유연한 3D GS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운데 제가 메모리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GIF를 넣어놨습니다. 상황에 맞게 용량이 큰 걸 쓸 수도 있고 작은 걸 쓸 수도 있는 레프렌테이션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의 연구 동기였습니다. 그러면 큰 데서는 큰 거에 맞게 고퀄리티를 보여주는 큰 레프렌테이션 쓰고 작은 데서는 좀 성능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아쉽진 않습니다. 좀 작게 만들어서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겟 메모리에 따라서 어댑터블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목표였고 이걸 위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게 자세한 정도를 조절하는 개념이죠. 뭐 그래픽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쉐이딩을 끈다든지 아니면 라이팅을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는 뭐 해상도를 줄인다든지 이러면서 어, 그 퀄리티를 약간 양보하면서 속도 올리기 또는 작은 VLM에서 돌아가기 이런 게 가능한 개념을 가져다가 3DGS에 가져왔습니다. 이 레벨들을 이렇게 뭐 1, 2, 3, 4, 5 놓고 레벨 1이면 큰 가우시안들로 좀 뿌옇지만 형태는 다 잡혀있게 만들기 기대하고 레벨 5면 모든 걸 다 세세하게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놓고 있으면은 큰 데서는 레벨 5만 가져다 쓰면 충분히 그큰 용량을 다 쓰면서 퀄리티를 볼 수 있고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작은 레벨들만 가져다가 큰 가우시안들만 가져다가 쓰면 뭐 전부 다 볼 수 있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면요. 이 1, 2, 3, 4, 5 레벨의 가우시안들을 만드는 게 최종 이 메소드의 목표입니다. 이 각 레벨들에는 이 가우시안의 크기를
바운드 빌로우 해놨습니다. 어느 이하로는 작아질 수 없게 바운드를 해놓고 그 바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가우시안들을 학습을 합니다.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됐으면 이제 다음 더 작은 바운드를 걸고 학습을 해서 레벨 2를 만들고 그렇게 작은 바운드를 점점 추가해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최대 해상도를 쓸 거니까 바운드 없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게 해두고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식입니다. 스케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레벨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가우시안들이 좀 더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걸 하는 과정은 프로그레시브하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보통 3D 가우시안 하듯이 서치동 모션 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건 상태에서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런 도중에 이제 너무 오버랩이 많은 것들은 프로닝을 좀 하고 원래 가우시안들 하듯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레벨이 끝났으면 그 첫 번째 레벨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이니셜레이션으로 삼아서 다음 컨스트레인트, 더 작은 컨스트레인트를 걸고 또 학습해서 어느 정도 수렴하고 나면 또 저장하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프로그레시블리 트레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1, 2, 3, 4, 5 레벨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5개의 레벨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가지고 렌더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처럼 그냥 한 레벨만 가져다가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이러면 레벨 5를 썼다면 최대한 자세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혹은 더 유연하게 그냥 골라서 렌더링 한다고 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4, 5를 가져다가 가까운 곳은 레벨 5를 쓰고 좀 더 먼 곳은 4, 좀 더 먼 곳은 레벨 3를 써도 이미지 상에서는 좀 멀리 있는 거 좀 후에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메라에서 가까운 거는 고해상도 가우시안을 쓰고 좀 멀리 있는 거는 좀 더 큼직한 가우시안들, 저해상도 가우시안을 쓰는 거죠. 그 기준을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잡고요. 네. 어느 쪽으로? 아는 쪽이 있구나. 네. 고정되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요? 네, 됐습니다. 포인터를 좀 연결을 미리 해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들 1, 2, 3, 4, 5 레벨 만드는 방법과 이 가우시안들을 가지고 플렉서블하게 렌더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해볼 건데요. 이렇게 레벨 오브 디테일 이런 다른 멀티 스케일을 쓰는 다른 논문들 중에 옥트리를 쓰는 옥트리 3DG를 쓰는 게 있습니다. 큰 레벨부터 해서 하이라키컬하게 표현하는 건데 얘는 저희가 기대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레벨 1만 가져다가 렌더를 해보면 기대하는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 5까지를 전부 다 합쳐서 렌더를 해야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는 방식으로 도큐멘테이션이 짜져 있어요. 저희가 만든 레벨 1, 2, 3, 4, 5는 레벨 1만 가지고도 좀 뿌옇긴 하지만 형태가 다 잡혀 있어요. 이게 스케일 컨스트레인트를 두고 이것만으로도 씬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씬을 하는데 이렇게 레벨에 따라 좀 높은 씬이 아닌 중에서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브하게 사용하는 예시인데 가운데 물체는 저희가 많이 볼 거니까 레벨 5를 쓰고 겉에 있는 건 레벨 4를 썼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게 레벨 4인 게 별로 티가 안 나죠. 이래도 충분히 결과가 좋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로 저 멀리 있는 나무들 같은 거는 더 뒤에 레벨을 써서 빨간 부분은 더 뒤에 레벨.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보면은 원래 가우시안에서 저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좀 중간에 질문한 좀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는 어떻게 센트럴 영역으로 잡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알고리즘을 쓰셨나요? 카메라를 중심으로 카메라로부터의 가우시안까지의 디스턴스에 따라서 얼마 이하면은 레벨 5, 얼마 이하면 또 레벨 4 이런 식으로 약간 전배경 분리하듯이 좀 하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씬도 레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용량도 달라지고 이 FPS도 달라지고 그리고 PSNR도 달라지고 이런 조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레벨 5만 쓸 때는 제일 좋은 PSNR이 나오고 3, 4, 5 하면은 FPS가 좀 올라가면서 PSNR은 살짝 떨어지고 이런 추세로 유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조금 떨어진 게 있어서 비슷하게 잘 됩니다라고 수치를 리포트했고요. 그리고 컴프레션 계열들, 용량을 줄이는 계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VRAM 기준에서는 밑에 것들이랑 비슷한 레벨 4로 보면 PSNR이 저희가 훨씬 좋습니다. 1에서 3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스캐폴드 GS라는 또 다른 저희가 3DGS 기반에만 완전 바닐라 3DGS에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3DGS 베리언트들에도 잘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스캐폴드 GS에 합쳐서 써보면 저기 FLOD 스캐폴드라고 붙여놓은 이 대개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각적인 결과도 좀 보시면은 왼쪽에 레벨 5가 FPS가 엄청 높고 H3DGS라는 이것도 약간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개념인데 람다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해상도를 조절하는.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도 좋고 FPS도 더 높고 이런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VRAM을 많이 쓰면서 고퀄을 볼 수도 있고 한번 보기는군요. 조금 VRAM을 낮추면서 해상도를 뒤쪽을 좀 포기한다는 좀 더 해상 VRAM을 낮추면서 효율을 추구해도 눈에 보시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왼쪽 여기 제 화면에서는 부드럽게 나오는데 여기가 끊기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랩톱에서 한 데모인데 렌더를 하려고 켜보면 아웃 오브 메모리 이러면서 보통은 죽죠. 3DGS가. 그때 FLOD를 켜서 레벨 4로 시작해서 시작했다가 이 레벨 조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조금 바뀌면서 FPS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UI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데모들은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3DGS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4D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비디오라는 옛날에 이런 거 장난해 보셨죠? 책에다가. 네, 비디오라는 게 이미지들의 연속인데 잠시 널프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널프를 비디오로 만들면 그러면 각 프레임마다 널프들이 있으면 좋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던던시가 엄청 많고 대신 네트워크 하나에다가 원래는 XYZ 입력으로 쓰던 걸 XYZ-T까지 써서 이 시간에는 여기서의 레디언스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해놨습니다. 이거에 약간 시초격인 논문이 다이널프라는 XYZ 피를 받는 것과 동시에 왼쪽에 DT라고 되어 있는 게 각 템포럴 프레임마다 어떤 레이턴트 임베딩을 하나씩 둬서 그 임베딩으로 그 순간의 씬을 표현하게 해둔 거죠. 그 컨디션이 들어왔을 때 XYZ에서의 레디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고 아래 같은 데서 캡처한 데이터셋으로 이런 프레임들마다의 노블 필 신테시스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얘네들이 얻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얘기하기 전에 완전 MLP로만 모든 걸 다 표현하는 대신에 이제 그 3D, 4D 그리드 대신에 이렇게 K-플레인즈라는 플레인들의 조합으로 씬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이제 기본 MLP랑 이렇게 K-플레인즈 베이스라인에서 저희 방법 붙인 걸 보여드릴 거라서 잠시 프리리미너리로 보여드렸습니다.
싱크널프라는 작년 트리플 A 논문인데 이 다이나믹 널프들이 참 좋습니다. 멀티뷰 인풋 비디오 있으면 각 시간에 어떤 좌표의 레디언스를 별도로 학습해놓고 노멀뷰 비디오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많은 카메라들을 한 번에 비디오 캡처하기 위해서 막 전선 연결 엄청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틱 하면 한 번에 촬영이 되도록 하는데 또는 이런 정기적 장치가 없으면은 이 슬레이트 쳐가지고 소리로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열심히 해도 조금씩은 오차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프레임 하나에서 카메라에 7, 19, 20을 보여드리는데 이 불꽃의 모양이 다 다르죠. 완벽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이 데이터셋에서 카메라 13번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틀려 있습니다. 아예 보여주면 이 물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쓸 때 사람들은 그냥 이 카메라 하나 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서 학습을 시켜보면 이거 그냥 트레이닝 뷰조차도 못 맞추고 이렇게 뿌옇게 되는 어,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순간순간마다의 카메라 뷰포인트에서의 장면을 널프가 표현하도록 해놨는데 이상적이라면 이 프레임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카메라 하나는 싱크가 안 맞아서 이 물의 양을 다르게 표시해놨죠.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프레임의 이 템포럴 인베딩을 가지고 이 씬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얘는 안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리컨스트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잠깐 베이스라인 비교해서 저희가 다른 거를 보여요.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싱크가 안 맞으니까 그럼 그 안 맞는 싱크 부분을 어떤 러너블 파라미터 하나로 두고 이 네트워크 학습하는 동시에 이 싱크가 얼마큼 틀렸느냐를 학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는 끝이에요. 그리고 다이널프에서 원래 프레임별로 인베딩을 그냥 로그 테이블 프레임 0은 벡터 몇 번, 프레임 몇은 벡터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어떤 선형적인 함수 하나로 표현해서 이거 네트워크 하나로 만들었던 거. t를 입력받으면 그 t는 그냥 이 디스크리트한 t가 아니고 컨티니어스한 t를 입력받으면 인베딩을 하나씩 또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옵셋도 컨티니어스해지면서 디퍼런셜을 해서 학습이 가능하죠. 이 방식을 보통의 넓을 그냥 t를 입력으로 주는 설정에서도 쓸 수 있고 K-플레인 같이 이렇게 XT, YT, ZT 플레인이 있는 데서도 그냥 그 플레인 상에서 좌표를 옮기면 됩니다. 시간 좌표. 그래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그 잘못된 데이터셋에서만 해보는 건 아쉽잖아요. 그래서 잘된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싱크가 잘 맞는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일부러 싱크를 흔들어서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어서 이제 그 어긋난 것들을 잘라내고 나니까 1초를 줄여서 데이터셋 하나 만들었고요.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니까 베이스라인들은 전부 다 왼쪽에 다 뿌였죠. 이렇게 틀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이 싱크를 알아서 잘 잡으면서 리컨스트를 잘 해냈습니다. 이 외에 또 약간 재밌는 거는 이렇게 카메라를 전부 다 흔들어 놨으니까 얼만큼 흔들어 놨다는 그 양을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런어블 옵셋들이 학습되고 난 뒤에 그거랑 이 흔든 정도랑 비교해보면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링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리컨스트럭트를 한 거죠. 그 플롯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맞네. 이렇게 해서 이 싱크를 열심히 맞추지 않아도 데이터셋을 수집할 때 싱크를 열심히 맞추지 않아도 잘 되는 프랙티컬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 디포메이션으로 4D를 표현할 때의 문제인데 이 4D 씬을 표현하기 위해서 널프 시절에는 그냥 네트워크에다가 시간만 추가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아웃시안에서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시간마다 가우시안이 다 있어야 된다.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4D 가우시안을 쓰는 거고 여기서 쓰는 방법은 3D 가우시안들을 프레임마다 옮겨서 쓰는 겁니다. 그걸 디포메이션이라고 불러놨죠. 디포머블 3D가. 다이나믹 씬 리컨스트럭션은 가우시안의 셋을 디폼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른쪽 같은 타겟이 있으면 왼쪽 같은 캐노니컬 가우시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디폼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이 있으면 그 다음 프레임에 맞는 디포메이션을 또 이렇게 연산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움직임이 좀 복잡한 것들을 잘 리컨스트럭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좀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저 디포메이션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가우시안마다 모든 프레임에서의 디포메이션을 전부 다 어떻게인가 표현해야 할 텐데 그걸 기존 연구들에서는 x, y, z, t를 집어넣으면 그 위치에서의 디포메이션 필드가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우시안마다 이 가우시안의 좌표와 그 프레임 번호를 집어넣으면 이 좌표는 어디로 디폼해야 됩니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디폼을 하나씩 하는 방식으로 가우시안들을 옮겼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 이 다음 순간이 됐으면 이제 이 가우시안들은 어, 이 좌표에서의 디포메이션을 원래 좌표에서의 디포메이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가우시안들이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어, 모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한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텍스트 플레인을 가져다 놓고 XYZT에서 디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그냥 MLP 플러스 포지셔널 인코딩 가지고 XYZT를 집어넣으면 원래 캐노니컬 가우시안은 이 프레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디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 디포메이션을 이 좌표의 펑션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디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레프렌테이션이 예를 들어서 4D 그리드를 썼으면 이 그리드의 레졸루션이 낮으면 디포메이션을 잘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잘 표현하려면 해상도가 엄청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레인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 이웃하는 좌표들에서의 디포메이션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드를 표현할 때 그리드 좌표들이 있고 그리드 좌표들 사이들 인터폴레이션 해서 중간중간 피처들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계들을 보시면 특히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계가 다시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그런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그리드가 해상도를 높이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지 해서 해상도를 높여봤는데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가우시안들이 움직이는 거를 잘 표현하려면 그럼 각각의 가우시안들한테 그 표현을 넣어버리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어떤 피처 그리드가 있었어요. 그 그리드에서 XYZ T에서 그 피처를 샘플 해와가지고 포메이션을 표현했었는데 대신 저희는 가우시안마다 어떤 벡터들을 하나씩 할당했습니다. 여기 가우시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면 여섯 개의 벡터들이 그냥 추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축을 표현하는 아까 다이널프처럼 리베링도 프레임마다 하나씩 둬서 그 둘을 합치면 그 가우시안의 디포메이션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걸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펄 가우시안 인베딩이랑 템퍼럴 인베딩을 합쳐서 디포메이션을 표현한 거고 이걸 함수로 써보면 두 피처를 받아가지고 이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의 이 디포메이션 여기 델타라고 표시해놨죠. 디포메이션을 뵙도록 해놨습니다. 이 설계가 그러면 이 각각의 가우시안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저 인베딩들이 담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템포럴 인베딩들이 각 시간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둘을 조합해서 이 각각의 가우시안들이 각 시간에 디포메이션 되어야 하는 곳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템포럴 인베딩을 그냥 프레임마다 인덱싱해서 쓸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어, 긴 펑션을 하나 더 써. 그 펑션 안에서 시간을 샘플해 오도록. 그리고 해상도가 그냥 마냥 이 시간적 해상도가 마냥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코얼스 파인 디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큰 디포메이션은 어느 정도 시켜놓은 다음에 거기서 세밀하게 조금 더 디포메이션을 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긴 템포럴 인베딩을 가져다가 여기서 가로축이 시간축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축을 약간 작게 다운샘플을 하고 나면은 이게 강제적으로 해상도가 낮아지니까 좀 더 큼직한 움직임을 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져다가 이 펄스 디포메이션을 뱉고 원래 캐노니컬 가우시안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펄스 디포메이션을 더하고 그다음에 파인 디포메이션에서 나오는 것도 추가로 더해서 최종 디폼 위치에 가도록 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뭐 색깔이든 전부 다 디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습도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데서 빨리 수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빨리 수렴하고 리컨스트럭션이 틀리는 것도 좀 더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약간 곁다리 테크닉인데 이웃하는 가우시안들끼리는 비슷한 디포메이션을 가지라는 원리가 기존에 그리드에서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가우시안별로 따로따로 인베딩을 두면 이제 그런 트라이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물리적으로 당연한 성질인데 그걸 좀 더 강제해주기 위해서 이웃한 가우시안들은 이 인베딩이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레귤러라이저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로 저희 결과가 엄청 잘 나오고 이 모자에 들어있는 로고도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맨 왼쪽이 저희 촬영 방법인데 콜스티 포메이션만 하면 그 손이 꽤나 위치에 잘 가 있는데 조금 좀 뿌옇고 그렇죠. 그리고 파인 디포메이션만 썼을 때는 좀 잘못된 좀 이런 거에 비해서 플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D는 리뷰어들의 요청에 의해서 넣은 건데 어, 가우시안 각각의 인베딩에 추가로 좌표들까지 더 넣으면 혹시 디포메이션 더 잘 표현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좌표까지 집어넣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좌표들의 펑션으로 디포메이션을 표현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거에 추가 뒷받침입니다. 그리고 콜 디포메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파인 디포메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려고 색칠을 디포메이션의 매그니튜드를 색칠해봤는데 콜 디포메이션은 좀 큰 움직임 그리고 파인 디포메이션은 이 손의 이 빠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스문리스 레귤레이션을 빼면 저런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없어지고 이게 이웃하는 애들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는 되게 좋은 트라이어인데 이걸 안 쓰면 좀 아쉽게 돼요. 이런 다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에 들어있는 인베딩의 디멘전과 템포럴 인베딩의 디멘전을 하이퍼파인터 서치해보면서 여기쯤이 제일 좋아요 하는 어블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식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가우시안마다 벡터들이 추가로 들어있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가우시안이 많으니까 각각의 벡터가 다 들어있으면 용량이 크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4D 그리드를 두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가볍고 컴퓨테이션 코스트 보시면 FPS가 엄청 높고 트레이닝 타임도 뭐 다른 막 9시간 이런 거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모델 사이즈 요거는 스크린샷들인데 선명하게 저희 거가 제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 4D 씬을 디포머블 가우시안들로 가우시안의 디포메이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다음 주제는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인데요. 이 온라인 세팅이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다이나믹 씬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 어떤 장면이 있고 그 장면을 여러 카메라들로 비디오를 쭉 멀티뷰로 찍어가지고 그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노블 뷰를 렌더링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는 리컨스트럭션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 근데 저희는 요즘 뭐 라이브 방송 등등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각각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온라인 설정입니다. 그러면 프레임마다 씬을 리컨스트럭트해서 그 상태에서 노블뷰를 렌더할 수 있게 만드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프레임마다 3DGS를 옵티마이즈 해서 그냥 렌더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막 지글거리고 반짝반짝거리고 이러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레임들마다 결과가 다른 거죠. 근데 실제 비디오에서 보면 그런 흔들리는 것 같은 거 없거든요. 이거 리컨스트럭션 잘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거 발견하신 분 진짜 메인분이에요. 영상이 많아서 좀 보긴 합니다. 음. 이 깜빡거리는 거를 이거 막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그 교수님, 제가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오프라인은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 프레임을 가지고 한 번에 4D 씬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 네. 온라인은 프레임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순간을 리얼타임으로. 맞습니다. 네. 그 지글거리는 거를 비디오를 틀어놓고 저희가 PDF에다가 비디오를 요즘은 그런 기술도 좀 생겼지만 이미지로 한번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시간축으로 쭉 돌아서 보면 이렇게 흔들림이 보이고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것도. 근데 실제로 비디오에서는 그런 게 없이 부드럽습니다. 미리 눌러놓고 타임 어택으로만 하는 게 필요하겠고. USB에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요, 옮겨놓는 복사를 해놓으셨어요. 옮겨놨어요. 아, 옮겨놓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그 영상이 많아서 좀 예. 네. 컴퓨터가 열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한 저희 방법의 결과물을 티저로 잠깐 보시면 왼쪽은 되게 흔들리고 반짝거리는데 저희는 안정적으로 잘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풀어서 본 예시이고 저희는 아주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은 저렇게 반짝이고 흔들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플립해서 좀 보이는 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오프라인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모든 프레임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설을 세워봤어요. 이게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이면 한 프레임마다 가우시안들을 전부 다 그 프레임에 맞춰서 옵티마이즈를 하면 그 순간은 열심히 잘 표현을 하겠지만 이제 다음 프레임이랑 이전 프레임이랑 조금은 다를 텐데 이게 그냥 이
캡처해놓은 비디오에서 이웃한 프레임들끼리 뺄셈한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뒤에 이런 커튼이나 벽 같은 가만히 있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스태틱 영역인데도 차이가 있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무슨 현상인가를 생각을 열심히 해봤는데 어떤 장면은 카메라로 캡처할 때 필연적으로 노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찍어놓은 비디오는 노이즈가 들어있는 비디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있는 어떤 값들을 저희가 렌더해서 맞추려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상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색깔이 뭐 가운데 있는 저 값이라고 밝기하고 쳐봤을 때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카메라 센서에 의한 에러라든지 뭐 공기 중에 뭔가가 바뀐다든지 해서 차이가 나면 이제 그 옵서베이션이 에러를 포함하고 있을 거고 그 옵서베이션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평균적으로 잘 맞추는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아마 가운데쯤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꾸준히 일정한 상태가 될 텐데 카메라는 이거를 한 순간순간마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각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어떤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그 리컨스트럭션 한 값들은 그 순간순간의 값들에 따라갈 겁니다. 그 상태에 오버핏이 돼서 그러면 이 흔들림을 그대로 다 리컨스트럭션 결과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 설정에서는 이 전체 씬을 전체 시간을 한 번에 시뮬레이션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잘 수렴을 해가지고 평평한 결과를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냅니다. 이걸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신데릭슨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원래 이렇게 평평한데 거기다가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보면 스트림이 이전 그 온라인 컨셉 노이즈를 안 넣고 학습하면 안 흔들리고 잘 나와요. 근데 노이즈를 넣고 학습하니 프레임별로 다른 노이즈를 넣고 학습을 하니까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방법은 이 옵서베이션을 에러와 이상적인 옵서베이션으로 나눠서 모델을 하는 거고 이 둘을 각각 리컨스트럭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더하고 싶은 이미지랑 레지듀얼 맵이라는 걸 따로 나눠서 옵티마이즈를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면 0번 프레임에서 스톱 모션 돌려가지고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상태에서 3DGS로 옵티마이즈를 해요. 그리고 그걸 렌더하면 각각 뷰가 될 텐데 그 뷰와 함께 그 뷰에 상응하는 레지듀얼 맵들을 따로따로 둡니다. 그리고 이 레지듀얼 맵과 3DGS를 동시에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프레임이 되면은 이 상태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해서 3GS 옵티마이즈 하면서 동시에 레지듀얼 맵도 업데이트하고 이걸 모든 프레임들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프레임마다 넘어가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러면 레지듀얼 맵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3DGS만 렌더하면 레지듀얼 맵을 빼고 그러면 원본 노이즈 없는 신호가 렌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툴스가 왼쪽이고 거기다 노이즈를 더했을 때 이 차이가 약간 프로젝터에서 안 보이는데 작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레지듀얼 맵을 빼고 3DGS 부분만 렌더 해봤더니 노이즈가 없이 차이가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를 잘 복원해냈다는 결과 실험으로 좀 더 보시면 컴퓨터가 저에게 목을 축일 시간을 주는 그래서 그 요새 VGGT 그거 나왔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카메라 인트린식, 스트레이직 파라미터 되게 잘 맞추고 포인트 클라우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조금 약간 그런 시프트된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보완되는 거랑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그걸 넣진 않았습니다. 네. 요즘 뭐 애니스플래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미지 집어넣으면 필드코드를 더 태워서 그게 포인트 맵을 뱉는 대신에 아예 가우시안에 붙어버리는 방식으로 네. 근데 그게 VGT가
아무래도 네트워크 파일이 크고 이러니까 긴 영상에 대해서 한 번에 돌릴 수가 없다는 게 좀 한계인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피곤한 시간도 주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베이스라인은 저렇게 찌글찌글 거리는데 이게 동영상이 제대로 알리는 되게 힘을 움직이셔야 하는데 왼쪽은 반짝거리고 흔들리고 하는데 저희 건 그러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아쉽지만 넘어가고 나중에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온라인 해놨습니다. 네, 여러 백본들에 대해서 해봤고 그다음에 이웃하는 프레임들에 대해서 이 토탈 베리에이션을 재봤습니다. 프레임 사이에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되는가. 스태틱 리전에 대해서만요. 그래서 토탈 베리에이션이 줄어드는 어, 실험으로 확인을 했고 이때 움직이는 애들은 베리에이션이 당연히 클 거라서 제외하고 스태틱 영역에 대해서 수치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움직이는 영역을 뽑을까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엄격하게 완전 픽셀별로 할 건 아니고 그냥 박스 대충 열로 돌려가지고 찾아서 박스 바깥에만 측정을 했습니다. PSNR도 당연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돌려서 이렇게 샌드베이션 박스 플러스 해봤는데 그, 이 베리에이션도 줄어들고 수치도 좋아지고 모든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별로 이 토탈 베리에이션이랑 PSNR을 재봤을 때 저희가 더 낮고 저희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개수도 저희가 더 적어요. 이게 레지듀얼 맵을 빼면 가우시안 개수가 오히려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노이즈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노이즈를 잘 맞추기 위해서 가우시안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용량에 해가 되겠죠. 그런 가우시안 대신에 레지듀얼 맵이 있어서 실제 신호를 캡처하는 가우시안의 개수는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리미테이션이 저희 방법은 기존 방법에다가 어, 트레이닝 할 때 쓰레기통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이런 부가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원본 그 베이스라인이 너무 강하면 그것까지 살리진 못하더라고요. 이런 한계가 좀 있었어요. 왼쪽이 옵서베이션이고 가운데가 원래 원본 방법의 리컨입니다. 예, 그거에 저희 걸 붙여도 약간 이건 잘 됐다.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존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이 템포럴리 지터링이 있었다는 거를 확인한 게 일단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이렇게 카메라 캡처 도중에 생길 수밖에 없는 노이즈들이 온라인 리컨스트럭션에 해가 된다는 것도 밝혔고 이걸 따로 모델하니까 리컨스트럭션은 잘하더라 라는 게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을 잘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로 준비한 거는 손을 리컨스트럭션 잘 해보는 건데요. 요즘 뭐 VR, AR 장비들 나오면서 좀 그쪽 산업이 커지고 있죠. 근데 그때 인터랙션으로 저희가 손을 많이 쓸 건데 다른 기기를 쓸 수 있겠죠. 손을 많이 쓰는데 손을 그러면 캡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한 방법으로는 손 스켈레톤을 뽑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손을 완전히 리컨스트럭트 해내면 더 세밀하게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계열에서 크게 두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풋 비디오가 있으면 네트워크 태워서 그 사람에서 SMPL 쓰듯이 손에서도 마노라는 메쉬 레프렌테이션이 있는데 몇 개의 코에피션트들로 메쉬를 표현하는 그 코에피션트 파라미터들을 네트워크가 100개 하면 그 파라미터 가지고 손을 렌더하면 손을 메쉬로 표현하는 그게 손입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풋 비디오 넣어서 각 프레임마다 이런 가우시안 같은 걸 옵티마이즈 해서 그걸 렌더하도록 하는 이런 두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을 보면 템플릿을 쓰니까 인퍼런스가 빨라서 그냥 템플릿 파라미터만 맞추면 되니까 인퍼런스가 빠르고요. 대신 이거는 그냥 메쉬 이 포인트의 좌표들과 커넥션들만 모델한 거라서 색깔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레디언스 필드를 쓰면 가우시안들이 이렇게 물체를 다양한 거를 렌더하면 손 색깔까지 잘 나오죠. 근데 이 리컨스트럭션 하려면 멀티뷰 슈퍼비전이 있어야 이 3D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왼쪽에서는 손의 모양이라는 프라이어를 써서 모노큘러에서도 잘 되게 하는 반면 오른쪽에서는 멀티뷰 슈퍼비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노큘러 비디오에서도 손을 잘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4D 레프렌테이션이 아예 있어서 렌더하면 컬러까지 가지게 하는 게 이 다이나믹 핸들을 템플릿 가이드 3D 가우시안으로 표현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은 베이스라인 하나 여기다가 이 똑같은 씬에서 저희가 리컨스트럭 하는 이걸 위해서 한 방법은 이걸 아직 아카이브에 올리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해놨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논문에 4개의 논문을 가져왔고 남은 시간을 QA로 쓸 수도 있고 혹시 원하시면 뒤에 다른 논문도 하나 가져왔는데 QA 남으면 더 해드리려고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학생들 프로에서 질문 좀 하시죠. 맨 처음에 있었던 3D 씬에서 FLOD 것이 을 가져가는 저기 질문을 좀 큰 목소리로 하세요. 온라인에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니까. 예. FLOD 관련해서 저도 뭐 가우시안의 어떤 레벨 오브 디테일이나 아니면 화질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본 것 같은데 이게 논문에서 보면은 서버에서 LOD에 대한 모든 가우시안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클라이언트의 GPU에 좀 어댑티브하게 LOD에 맞춰서 가우시안을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LOD라는 시스템 자체의 특징이겠지만 서버에서 되게 많은 가우시안을 가지고 있어요. LOD에 맞는 전부 가우시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과 만약에 LOD 간에 리던던시가 발생했을 때 뭐 그런 거를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모바일 환경에서 그 이제 렌더링을 한다, PLI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되게 여기서 지금 딱 이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개의 LOD를 사용해서 씬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상에서 한 번에 많은 가우시안들이 오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대역폭 같은 문제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좀 LOD 자체 가우시안의 그 씬을 다양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LOD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둘 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특히 프랙티컬리티에 영향을 주는 질문이고 그게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버에서 그때그때 각 디바이스에 맞는 가우시안을 보내주는 방식이면 당연히 전송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예 통째로 다 보내놓은 다음에 이 파일로 저장하는 건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VRAM이 비싼 거기 때문에 그 파일에서 로드할 때 이런 레벨만 보여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놨어요. 다만 유저가 용량, 다운받는 용량도 줄이고 싶어요 라는 설정이라면 좀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까먹었어요. LOD만이 가지는 네네. 열리만이 가는 이, 이 3DGS를 렌더하는 상황에서 비용이라는 게 메모리도 있고 컴퓨테이션의 코스트도 있지만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이러면은 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레벨을 낮춰서 하면은 그를 발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사용자마다 디테일하게 보기를 기대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거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린 건데 초반부는 잘 넘어갔죠. 이렇게 이 레벨을 골라가지고 그때그때 렌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장점이고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임에서도 이런 화질 수준을 고르는 설정이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답변이 일단은 된 거예요? 답변이 된 거, 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유진 혹시 혹시 마지막에 그 온라인 다이나믹 가우시안에서 사실 이 레지듀얼 맵을 그냥 런업을 파라미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좀 템포럴한 그런 좀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만드신 그 레지듀얼 맵이 어떤 뷰 간의 어떤 좀 불일치 같은 것도 해결을 해주는지 또 좀 궁금하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구현에서는 그 가우시안을 렌더해 놓으면 그 뷰가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레지더블 맵을 더하게만 해놨어요. 그러면 동시에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하면 둘 다 그레디언트가 정해지게 해놨고 그리고 멀티뷰 인컨시스턴시가 있을 때에 그런 것도 레지듀얼 웹에 나오는 거를 확인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는 못했고 네, 찾아서 아마 이슈에 넣어주시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그 저도 하는 질문이 다이나믹 가우시안들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 이 세계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번에 ICCV 가봐도 뭐 이래저래 요거 좀 투입하고 저거 좀 투입해서 많이들 논문이 나오는데 앞으로 방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분야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이쪽 주제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 뭐 아니면 좀 저는 이제 약간 굵직한 방향으로 좀 궁금해요. 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의 목표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콘텐츠를 여러 뷰포인트에서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근데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나리오가 사람마다 또는 디바이스마다 되게 다른. 지금까지 나온 레프레젠테이션들은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는 있지만 각각에서 어떤 단점들이 발생해서 그런 걸 하나씩 메우는 게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발전시키는 방향에서는 이 옵서베이션을 다 놓고 이거를 한 번에 리컨스트럭트 하기 또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 또 좋지만 이게 생방송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가우시안들을 옵티마이즈 한다든지 모든 걸 디포메이션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제가 아까 잠시 언급드린 에이스플래처럼 이미지 넣어서 바로 모델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방식. 그리고 요즘은 모델한테 데이터 많이 넣으면 알아서 잘 배워준다라는 게 좀 대세죠. 그게 저는 맞는 방향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사실 학교에서는 데이터셋 모으기라든지 뭐 핑페이션 커스트라든지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제가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을 이제 막 탐구하는 중인데 생성 모델 위해서는 그런 방식의 탐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다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잘 쓰느냐 같은 부분들을 보면 그런 데서 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셔도
것 같은데 혹시 학생들 따로 더 질문 없을까요? 네. 아마 실제로 이정훈 교수님 랩하고 이경훈 교수님 랩, 우리 랩 정도가 이 주제를 조금 다루는 걸로 아는데 질문할 친구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약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동안 뒤에 혹시 뭔가,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셔서 다른 얘기를 더 하는 게 좋으시면 뒤에 문문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아, 시간이 이 정도면 한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아, 그럼 혹시 가능하시려나요? 네네. 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 페이지를 찍었는데 맞췄습니다. 네. 3DDS를 임프루브 할 건데요. 하프니스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쓸 건데 이걸 그냥 쓰면 안 돼서 프리퀀시 어댑티브라는 걸 썼다는 내용입니다. 아카이브에는 올려놨고요. 3ds 얘기로 비디오 얘기하다가 스태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왼쪽에는 트레인 뷰가 있고요. 하얀 건 이미지죠. 아, 죄송해요. 트레인 뷰 포인트 렌더링 죄송. 3DS를 렌더해 놓은 결과고 오른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아주 똑같이 잘 리컨스트럭트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등 보시면 똑같죠. 문제는 노블 뷰를 렌더해 보면 이게 좀 흔들린 게 좀 보이시나요? 뒤에 조금 이거 동영상입니다. 들어가야 이게 와닿는데 지금 가운데 상태는 트레이닝 뷰 포인트고요. 이제 스파이럴 렌더링을 할 건데 어,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렌더링을 좀 해주시면 이 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저 등이 약간 이렇게 두 개로 겹쳤다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제가 누른 게 재생이 아니라 다음 장을 누른 것 같아요. 아마 자동 재생이 될 거예요. 네, 방금 좀 바뀌었네요. 역시 티저로 시작을 하면 왼쪽은 저 등이 막 흔들리고 다른 데도 좀 흔들리는데 등이 잘 보여서 등에다 메모를 해놨는데요. 흔들리는데 저희는 다른 뷰들로도 잘 리컨스트 한다는 판인데 이것도 프로젝트 페이지 열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을 저희는 학습에서 제너리제이션으로 좀 풀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뷰포인트를 가로축에 놓고요. 어떤 핀을 돌아가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닝 뷰포인트에 저희가 어떤 레프렌테이션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X 표시가 트레이닝 뷰의 어떤 값인데 어, 이 트레이닝 뷰포인트와 트레이닝 뷰포인트 사이에 대해서는 에러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트레이닝 스포비전이 있으니까 또 잘 맞추고 또 다음 스포비전이 나타나기 전 이 사이는 또 잘 못 맞추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기존 3DGS는 이 사이에서의 갭이 엄청 큽니다. 이 갭이 저희는 좀 더 적어요. 이런 얘기고요. 이 밑에 수치를 보시면은 트레이닝 뷰에서는 저희 방법이 조금 더 에러가 높은데 노블 뷰 신데스는 사실 노블 뷰, 테스트 뷰에서의 에러가 적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희가 훨씬 수치가 적은 이런 걸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이 퍼스펙티브를 좀 가져왔는데 파라미터를 흔들어 봤을 때 어떤 로스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이런 랜드스케이프가 있을 때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약간 그 로스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스가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샤프한 랜드스케이프에서는 파라미터가 조금 틀려지면 테스트 로스가 엄청 틀립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왼쪽처럼 좀 평평한 미니멈에서는 제너레이션 갭이 좀 작습니다. 좀 파라미터가 달라져도 많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샤프니스 어웨어 미니메이션이라는 이 트레이닝 테크닉이 있는데 왼쪽에 까만 글씨가 원래 저희가 학습하려던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뭐든
태스크에 해당하는 로스고, 오른쪽이 로스의 샤프니스를 측정해 놓은 텀입니다. 식을 살짝 설명드리면은 파라미터 W에다가 입실론만큼 펄터베이션을 좀 한 거랑 원래 로스랑 차이가 이게 샤프니스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크면 이게 뾰족한 거라는. 그리고 이거 식을 좀 풀어보면 상세가 좀 돼서 월스트 케이스 로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 상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여기서 원래대로 업데이트하면 노란색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그레디언트 방향대로 펄터베이션을 살짝 저 입술만큼 해가지고 이 상태가 월스트 케이스 로스잖아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방식이 이 샤프니스 어웨어 미니메이션입니다. 이걸 하면 플랫 미니마 쪽으로 갈 거니까 제너레이션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논리인데 그렇게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3DGS에서는 저희가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게 문제고 이미지에는 오른쪽처럼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고 뭐 엣지 등등의 하이 프리퀀시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저렇게 뾰족뾰족한 게 되게 당연한 일이어서 저걸 피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는 플랫 미니마로 가는 게 되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미지 영역마다 뭐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걸 보면 테두리는 엣지가 있으니까 하이 프리퀀시 영역이고 평면에서는 평평해도 괜찮은 영역이라서 엣지 부분에는 이 로스를 살살 먹이고 또는 이 샤프니스를 좀 빡세게 재고 평평한 데서는 샤프니스를 널널하게 재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펄터베이션 매그니튜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좀 크게 잡고 샤프니스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이 엣지 같은 영역에서는 샤프니스를 계산할 때 이렇게 짧게 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샤프니스에 따라서 평평한 영역에서는 샤프니스를 많이 고려해서 데이트를 하고 엣지 같은 영역에서는 줄이면 오히려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적게 반영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림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인가 월스트 케이스 로스를 구했을 텐데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아까 같이 이렇게 다른 컬티베이션 레디우스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를 먹이는 가중치를 좀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그냥 3DGS에다가 저희 방식을 적용해보면 PSNR 다 잘 올라가고 스팀 올라가고 맵시스 떨어지고 다른 베이스라인들 여러 개 다 해봐도 전부 다 똑같이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기 3D라고 적어놨는데 이 포인트가 적을수록 향상 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 동영상인데 안 나오는군요. 네, 비주얼 컴패리즌 많이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보시면 좋겠고 이 샤프니스가 줄어든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 재생이 좀 꼬였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이에 원래 선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원래 네트워크, 뭐 클래시피케이션 등등 머신러닝 다른 기법들도 쓰던 샤프니스 어웨어 미니메이션을 그냥 썼을 때는 저렇게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를 다 그냥 그 플랫 미니멈으로 보내버려서 후해지는데 저희는 이런 거를 잘 보정하면서 노드 뷰에 잘 되도록 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향상의 정도가 이 테스트 뷰인데 이 테스트 뷰가 뷰의 각 영역이 트레이닝 뷰에서 얼만큼 보이냐라는 걸 이렇게 색칠을 해봤는데 이 검은색이면 잘 안 보이는 적은 뷰에서 보이는 영역이고 흰색이면 많은 뷰에서 보이는 영역. 이거에 따라서 이 에러의 정도를 나눠서 합쳐보면 비저빌리티가 적을수록 저희의 향상폭이 더 크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레이닝 뷰에 오버핏하고 노블 뷰에 안 보인다는 게 제너레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제너레이션이 잘 되려면 데이터셋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뷰포인트가 적으면 그 데이터셋이 적은 거니까. 그 제너레이션 갭이 크고, 그걸 저희 방법이 더 잘 해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을 처음부터 100% 적용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오프티미제이션 하면 그레디언트 추가로 구하고 등등에 의해서 좀 느립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트레이닝 타임이 좀 늘어나죠. 대신 3DS로 초반부를 학습을 하다가 후반부만 조금 저희 방법을 쓰면 선행 향상은 좀 가져오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하는 이런 약간 절충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영상은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흔들리는데 잘 안 들리게 잘 된다는 얘기고 3DGS 얘기를 했는데 널프에서도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방식을 써도 잘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만 잠깐 보시면 결과를 볼 수가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의 테이크어웨이는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와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머신러닝 퍼스펙티브를 이 3D 리컨스트럭션 노블 빈티스라는 태스크에 가져와서 성능 향상을 이뤘다는 게 좋은 컨트리뷰션이었고 이 플랫 로스 랜드스케이프로 수렴하도록 가이드를 하되 모든 곳에서 다 하면 안 되고 이 파인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한 샤프니스는 피하지 말고 그걸 유지하면서 가자라는 추가 테크닉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을 잘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올려주세요. 온라인에서요. 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도메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미지 주파수 대역마다 로스가 다르게 역전파 되는 게 맞나요? 이미지의 주파수 대역이라기보다는 로컬 프리퀀시라고 저희는 쓰고 있는데 이미지 통째로 그냥 주파수를 다 분리하면 그건 전체 이미지에 대한 프리퀀시일 거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평평한 영역이랑 평평하지 않은 영역을 나눠서 이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을 다르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할 때 훨씬 그레디언트가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 불안정하게 학습을 하게 되나요?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찍어보는 건 안 했는데요. 학습이 더 안정적이냐 하면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뷰에만 오버핏하면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 학습하는 방식이 여러 뷰를 돌려가면서 이쪽 뷰에 트레이닝했다 저쪽 뷰에 트레이닝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오버핏했다 저쪽에 오버핏했다 하는 방식으로 전체 스테이를 만드는데 그러는 대신에 제너레이션을 잘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덜 하고 부드럽게 수렴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요. 이렇게 대역별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혹시 램버시안 영역 같은 데서도 계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고주파 디테일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보이는 왼쪽에서 보이는 그런 거를 차이를 인지해서 하면은 혹시 논문에 그런 논 램버시안 지역에서 한 결과가 있을까요? 그걸 나눠서 해두진 않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브서빌리티 영역 있잖아요. 그게 마스터 돌려서 얻은 건데 마스터에서 코레스폰던스로 못 잡았을 거예요. 그 램버시안 영역. 그러면 그게 아마 커브서빌리티가 낮은 영역으로 합쳐서 계산이 됐을 거고 그거만 뜯어서 재봐도 좋은 관찰일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없으면은 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정말 핫한 기술이거든요. 지금 보면 요즘 AI나 뭐 이런 쪽 공감 미디어 하는 쪽에서 항상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3D GS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아주 좋은 논문들을 정말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